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 분이 다 100년 간격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요. 100년 간격입니다. 자, 링컨 대통령은 1846년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됐고요. 그로부터 100년 후인 1946년에 존 F 케네디가 연방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정치 입문을 연방 하원 의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00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에 당선된 연도가 100년이 차이 납니다. 링컨은 1860년 당선, 케네디는 1960년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분은 부인이, 영부인이죠. 부인이 24살에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 남편인 링컨과 케네디와 각각 결혼을 할 때 24살에 그 부인들의 나이가 24살이었고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링컨 대통령의 부인은 이제 토드 여사였고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은 제클린 여사였는데요. 이 두 분들이 이제 24살의 나이에 각각 링컨과 케네디와 결혼을 했고 그로부터 40년 후인 64세의 나이에 각각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링컨과 케네디의 공통점이 또 뭐가 있냐면 친족들 중에 로버트와 에드워드라는 이름을 가진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아들 둘의 이름이 로버트와 에드워드라는 이름의 아들이 둘이가 있었습니다. 아들 한 명이 로버트, 또 한 명은 에드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아들들의 이름이 로버트와 에드워드가 있었고요. 케네디는 동생 둘의 이름이 각각 로버트 케네디와 에드워드 케네디가 있었습니다. 케네디는 동생이 법무장관을 했었고 1968년 로스앤젤레스 엠베서더 호텔에서 법무장관 시절에 암살된 로버트 케네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생이 바로 2004년경에 연방 상원 의원을 하다가 사망한 에드워드 케네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아들들의 이름이 에드워드라는 아들도 있고 로버트라는 아들이 있었고 케네디는 동생들의 이름이 로버트 케네디, 에드워드 케네디라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통령의 친족들의 이름이 에드워드, 로버트라는 이름을 가진 친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살당했던 장소가 바로 미국의 3대 재벌 왕이 있죠. 자동차 왕 포드, 강철 왕 카네기, 석유 왕 록펠러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미국의 재벌 3대 왕 중에 자동차 왕이 포드죠. 그 포드 자동차와 관련됩니다. 케네디와 링컨의 암살 장소가 포드 자동차와 관련이 되는데요. 링컨 대통령의 암살 장소는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암살됐습니다. 자동차왕 포드가 설립한 포드 극장에서 암살이 됐고요. 케네디 대통령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포드 자동차에서 제작한 링컨 컨티넨탈이라는 무게차, 뚜껑이 없는 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다 암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왕 포드와 관련된다라는 거죠. 링컨 대통령은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암살이 됐는데 바로 자동차왕 포드가 설립한 극장에서 암살이 된 거고 케네디 대통령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카퍼레이드를 할 때 포드 자동차에서 제작한 링컨 컨티넨탈이라는 뚜껑이 없는 그 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다 암살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다 포드, 자동차왕 포드와 관련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살범들이 이제 암살을 할 때 금요일에 암살을 했습니다. 금요일
자,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1865년 4월 14일 밤 10시 몇 분에 암살이 될 때 금요일이었습니다. 1865년 4월 14일 금요일에 암살 총을 맞았고 그 다음에 다음 날 4월 15일 아침 7시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 다음에 케네디는 18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될 때 11월 22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두 대통령의 공통점이 바로 금요일에 암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암살될 때 암살범이 링컨의 암살범은 존 부스였고 케네디의 암살범은 오스월드였는데요. 오스월드. 그 암살범들이 각각 링컨과 케네디를 암살할 때 뒤통수에서 암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살당한 링컨 대통령이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범의 얼굴을 모른 상태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당할 때 부인들이 다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이 암살될 때 같이 극장 연극을 관람하고 있었던 영부인 토드 여사가 자신의 남편 링컨이 암살되는 것을 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될 때 카퍼레이드를 할 때 바로 옆좌석에 제클린 케네디 여사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암살되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암살범이 암살했던 장소와 또 도주했던 장소가 서로 반대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의 암살범은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암살을 하고 그 다음에 창고 쪽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반대로 케네디의 암살범은 창고에서 암살을 하고 그 다음에 극장 쪽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자, 링컨 대통령의 암살범은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이 연극을 관람하고 있는데 그 연극을 관람하고 있었던 포드 극장의 연극 배우이자 남부군의 극렬 지지자였던 존 부스가 링컨 대통령 뒤로 접근해서 뒤통수를 암살했지 않습니까? 극장에서 암살하고 창고 쪽으로 도주를 했었고요. 12일 동안에 경찰의 추격을 받다가 기병대의 추격을 받다 말 타고 활동하는 기병 경찰의 추격을 받다가 추격받은 지 12일 만에 기병대와 암살범 존 부스가 총격전을 벌이다가 그 존 부스가 사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무슨 국정교과서 창고가 있었는데요. 창고 6층인가 거기에서 저 길에서 광장에서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던 케네디 대통령을 한 50m 전방에서 이렇게 조준 사격을 해서 암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 6층에서 이렇게 조준해가지고 존 F 케네디를 암살을 했고 이제 극장 쪽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의 암살범은 암살한 장소는 극장인데 창고로 도주를 했고 반대로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은 창고에서 암살하고 극장 쪽으로 도주를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암살범 두 사람이 다 재판을 통하지 않고 바로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링컨의 암살범 존 부스는 기병대로부터 12일 동안 추격을 당하다가 총격전을 벌이면서 기병대의 총탄에 맞고 존 부스라는 암살범이 사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은 텍사스주 댈러스 경찰서의 유치장에 감금되어 있다가 암살일로부터 이틀 후에 다른 데로 후송이 되다가 유치장에서 빠져나오는데 텍사스 경찰서 맞은편에 있던 그 나이트클럽의 경영자인 잭 루비라는 사람이 케네디의 암살범인 오스월드를 사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음모설이 있죠. 음모설. 누군가 정치적 배경이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사주해가지고
진짜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이 오스왈드가 맞냐, 뭐 또 다른 사람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오스월드는 죽을 때 이 암살로부터 이틀 후에 잭 루비에 의해서 사살이 됐는데요. 그 이틀 동안 자기는 링컨 대통령을 암살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잭 루비에 의해서 오스월드가 사살이 돼버렸기 때문에 진짜 케네디 암살범이 오스월드가 맞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음모설이 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잭 루비에 의해서 암살일로부터 이틀 만에 사살이 돼버렸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이 안 돼서 지금까지도 음모설이 있고, 누군가가 그 또 다른 암살의 배후가 있지 않냐, 이런 음모설이 계속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그 암살범 둘이가 링컨의 암살범인 존 부스든 케네디의 암살범인 오스월드든 다 재판을 통하지 않고 사살됐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컨이든 케네디든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자녀들을 한 명씩 잃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링컨은 차남을 잃었고요. 차남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케네디는 장녀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백악관에 들어간 상태에서 링컨의 세 번째 아들이 죽었고, 케네디는 두 번째 아들이 사망했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통령의 공통점이 백악관 들어가기 전에 자녀들을 각각 한 명씩 잃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또 자녀들을 추가로 각각 한 명씩 또 잃었다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통령, 그러니까 링컨이 암살되니까 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이 되고요. 35대 대통령 케네디가 암살되니까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는데요. 그래서 링컨과 케네디의 대통령직 승계자가 바로 링컨의 승계자는 앤드류 존슨, 케네디의 승계자는 린든 존슨인데요.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권력 승계자, 대통령직 승계자 앤드류 존슨과 린든 존슨의 공통점. 그 린든 존슨과 앤드류 존슨 이름 성명의 철자가 13자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명 중에 성이죠. 성이 존슨이라는 같은 성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공통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승계자였던 앤드류 존슨과 린든 존슨이 각각 100년 차이로 출생을 했습니다. 앤드류 존슨은 1808년생, 린든 존슨은 1908년생, 100년 사이로 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나서 10년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대통령직을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10년 후에 사망을 했고, 그 사망할 때 생존해 있던 마지막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링컨의 승계자인 앤드류 존슨과 케네디의 승계자인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때로부터 10년 후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할 당시에 전직 대통령 중에서 마지막 생존자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또 공통점이 있는데 여하튼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태꿈스의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인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과 일곱 번째 희생자인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공통점에 관하여 말씀드렸고, 이건 책으로도 나와 있고 영화로도 나와 있기도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5시 한 35분 정도 됐으니까 한 55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앞으로 한 30분 정도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태꿈스의 저주 두 번째 희생자인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로부터 이제 20년이 지난 1880년에 당선된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년 주기설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880년에 당선된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은 미국의 20대 대통령입니다. 자, 공화당으로 미국의 20대 대통령을 했는데요. 자, 태쿰스의 저주를 받았던 그 7명의 대통령 중에 6번째 희생자인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7번째 희생자인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민주당이었고 나머지 5명의 희생자는 공화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7명 희생자 중에 4명은 암살을 당했고 3명은 병으로 죽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희생자 바로 1880년에 당선된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인데요. 자, 이분이 1880년에 당선됐으니까 태쿰스의 저주에 해당되는 그 연도이죠. 1880년이니까 0으로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8이라는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됐으니까 태쿰스의 저주에 해당되는 연도에 당선된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태쿰스의 저주의 세 번째 희생자인데요. 자, 이분은 대통령에 당선이 될 때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었는데요. 결국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이렇게 배분하겠다. 일종의 엽관정치 비슷하게 대통령 선거 캠프 요원들에게 장관 자리 뭐 이런 자리를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됐던 인물이다 보니까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협소했던 그런 인물이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임스 가필드가 대통령이 되고 부통령은 이제 그 정치 실세가 지명했던 사람이 부통령이 된 상황이었었는데요. 자, 그래서 20대 대통령으로 1880년에 당선된 제임스 가필드는 1881년에 취임하고도 정치적 기반이 입지가 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야말로 그 꼭두각시 대통령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강요 자리, 장관 자리를 다 정파별로 이렇게 배분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실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 입장이 달라진다라는 비유가 있듯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는 완전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강요들한테 그 선거 캠프 요원들한테 이렇게 제대로 그 약속을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표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인물이 이제 있는데요. 그 인물은 프랑스 파리 공사 자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공사. 그 당시에 이제 대사급 외교는 아니고 이제 공사급 외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프랑스 파리 주재 미국 공사인 거죠. 프랑스 파리 주재 미국 공사 자리를 희망을 했었습니다. 자기도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를 한 선거 캠프 요원이다 보니까 자기도 자리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 주재 미국 공사 자리를 요구했는데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는 그런 식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러게 선거 캠프 요원이라고 해서 출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은 인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제임스 가필드를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 암살할 때 그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자기의 모교를 이제 순방하기 위해서 열차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요구했던 프랑스 파리 주재 미국 공사 자리를 요구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가서 가지고 열차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을 사살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임스 가필드 20대 대통령은 임기를 한 4개월 정도 수행한 시점에서 총을 맞았고 병상에서 한 2달 정도 투병을 하다가 임기 한 6개월 남짓 된 상황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행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태쿰스 저주의 세 번째 희생자 1880년에 당선된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00년에 재선이 된 대통령이 바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인데요.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1896년에 초선이 되고 1900년에 재선이 됐습니다. 1900년이니까 20년 주기설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0이라는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대통령이죠. 그래서 1900년에 재선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재선 임기가 시작된 지 약 6개월 만에 1901년에 암살이 되는데요. 암살될 때 그 배경이 바로 그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는 바로 미국의 제국주의의 시작을 알렸던 대통령이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제국주의라는 게 한 나라가 중심이 되고 식민지를 건설해 가지고 그 식민지 건설한 그 국가들을 종속 관계로 설정하는 걸 제국주의,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 제국주의라는 말도 있고 뭐 일본 제국주의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주국가가 있고 그 종주국가가 5대양 6대주의 식민지를 개척해서 그 개척한 그 국가, 피지배 국가를 종속국가로 거느리는 것을 제국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00년대 그러니까 1800년대와 190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제국주의가 세계 열강들의 그러한 이제 무대가 바로 제국주의 시절인데요. 미국 제국주의를 시작했던 인물이 바로 25대 대통령 바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1898년에 그러니까 이제 초선 임기 때죠. 1898년에 바로 미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바로 제국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서 전쟁이라는 것은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을 미서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스페인어를 서바나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바나 할 때 서자죠. 미국 할 때 미자. 그래서 미서 전쟁은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인데요. 그 당시에 스페인이 중남미 국가를 지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중남미 중에 브라질만 포르투갈이 지배하고 나머지 중남미 전부는 스페인이 지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스페인이 지배했던 바로 쿠바를 스페인이 지배를 하고 있을 때 바로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온 쿠바에 미국 자본들이 많이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던 쿠바에서 이제 뭐 반란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 와중에 쿠바에 진출해 있던 미국의 기업들 또 미국의 국민들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메인함이라는 군함을 파견을 했었는데 그 메인함 미국의 50개 주 중에 바로 매사추세츠주에서 분리 독립된 주가 미국 북동부의 메인주인데요. 그 명칭을 딴 메인함이라는 군함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쿠바에서 쿠바 사람들의 독립운동이 발생될 때 그 전에 이미 그 쿠바에 진출하고 있었던 미국 자본들과 미국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군함 메인함이 파견이 됐었는데 그 메인함의 보일러실에서 폭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메인함이 폭발하니까 미국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쿠바에 대해서 스페인이 강경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스페인이 미국 군함 메인함을 폭파시킨 걸로 단정을 해버리고
미국은 스페인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은 결국 밝혀지기를 메인함의 보일러실이 폭발해가지고 그게 메인함이 파괴된 거지 스페인이 공격해서 파괴된 건 아닌 걸로 밝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1898년 그 당시에는 미국은 일종의 뭐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이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결국 그 당시에는 1898년 당시에는 미국은 스페인이 메인함을 폭발시킨 걸로 단정을 하고 미국이 스페인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해서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승리를 해서 그 전쟁을 소풍과도 같은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미국은 스페인을 상대로 쉽게 소풍처럼 여유롭게 즐기면서 승리를 했던 6개월간의 그 전쟁이 바로 미서전쟁, 미국이 스페인을 상대로 승리했던 전쟁이 바로 미서전쟁인데요. 그 승리의 결과 미국이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챙긴 곳이 바로 사모아, 푸에르토리코 뭐 이런 지역들이고 가장 핵심이 바로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었던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함대, 영국의 바로 엘리자베스 1세의 의해서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함대가 멸이 됐었는데요. 그 무적함대를 이끌었었던 스페인의 그 왕이 바로 펠리페 2세인데 그 펠리페 2세 시절에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국왕 이름 펠리페 2세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라는 말의 유래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 미서 전쟁 결과 스페인이 지배했던 필리핀을 약 한 1,800만 달러인가 1,800만 달러 정도, 2천만 달러 정도, 2천만 달러 정도를 미국이 스페인에게 지급하고 필리핀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헐값에 취득했기 때문에 강탈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바로 미서전쟁의 전리품으로 미국이 스페인에게 약 2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필리핀을 빼앗았습니다. 그게 바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래서 미서전쟁의 패배 국가는 스페인이고 승리 국가가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에 진출했던 스페인 출신의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진출해 있던 스페인 출신의 이민자 중에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를 아나키스트라고 하는데요. 스페인 출신의 아나키스트가 미서전쟁에서 자신의 고국인 스페인이 패배한 것에 분노를 하고 그 미서전쟁 승리의 주역인 미국의 25대 대통령 윌리엄 바로 맥킨리를 암살하겠다라고 작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25대 대통령 맥킨리가 1900년에 재선에 성공하고 1901년에 이제 재선 임기가 시작되고 6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그 윌리엄 맥킨리 25대 대통령이 재선 당선된 기념으로 해외에 이런 순방을 하고 뉴욕주의 버팔로 5대5에 가까운 뉴욕주의 북서부에 있는 버펄로라고 아시죠? 버펄로. 그곳에서 범미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범미 박람회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는데 25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스는 그런 행사장에 가면 이 하객들하고 그 많은 군중들하고 악수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스페인의 아나키스트 존 콜츠인가 뭐 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한데 그 스페인 출신의 아나키스트 그 사람이 미서전쟁에서 스페인이 패배하고 미국이 승리한 거에 불만을 품고 바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를 버팔로 거기에 범미 박람회에서 암살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식으로 암살이 됐고요. 그때 또 재밌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태콤스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인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충격이 있는 거고, 또 그 아들이 20년 후인 1880년에 당선된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될 때 기차역에서 암살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도 바로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 가필드 대통령이 기차역에서 기다릴 때 링컨 대통령 아들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암살된 모습도 봤고, 그 다음에 1901년에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버펄로에서 암살될 때도 그 링컨의 아들이 암살이 될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아들은 굉장히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태콤스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로 암살이 됐고, 또 태콤스 저주의 세 번째 희생자인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열차역에서 암살될 때도 그 옆에 있었고, 그 다음에 태콤스 저주의 네 번째 희생자인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버팔로에서 암살될 때도 그 현장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태콤스 저주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희생자 옆에 항상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 항상 옆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물론 이제 아버지 에이브러햄 링컨이 암살될 때는 옆에가 있진 않았었지만 아버지를 잃었다라는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세 사람, 태콤스 저주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희생자와 그 링컨의 아들이 관련이 있다 보니까 링컨의 아들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뒤로는 대통령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습관이 생겼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하튼 태콤스 저주의 네 번째 희생자인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북미 최고봉, 세계 7대륙 최고봉 중에 북미 최고봉이 알래스카에 있는 해발 6,194m의 맥킨리 봉이 있는데요. 그게 2015년경에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해서 알래스카 인디언들의 원주민어로 명칭을 바꾸라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의미의 디날리봉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그 북미 최고봉 명칭 알래스카에 있는 해발 6,194m의 북미 최고봉의 명칭이 알래스카 원주민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디날리봉입니다. 그게 2015년부터인데요. 그 전에는 맥킨리 봉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1897년 당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북미 최고봉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 이름 맥킨리 이름을 따서 맥킨리 봉이라고 칭해 왔는데 100여 년 만에 2015년부터 버락 오바마 44대 대통령의 교통정리에 따라 이제 원주민 알래스칸 인디언들 명칭의 용어로 디날리봉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게 북미 최고봉 해발 6,194m입니다. 그 다음에 태콤스 저주의 이제 다섯 번째 희생자가 1920년에 당선된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 대통령입니다. 1920년에 당선이 됐으니까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짝수인 2에 해당되는 연도에 당선된 대통령이니까 태콤스의 저주에 해당되는 연도에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워렌 하딩 29대 대통령은 이분이 1920년에 당선되고 21년에 취임하고 23년도에 미국 태평양연안, 미국 서부 지역의 북서부에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정치연설 유세를 하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이동을 하던 도중에 열차 안에서 심장마비 증상이 와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호텔로 후송이 됐고 거기에서 좀 투병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던 분이 1920년에 당선된 제29대 대통령 워렌 하딩 대통령인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잘생긴 미남 대통령으로도 이름이 남아있는데, 그렇지만 정치는 못한 걸로 역대 대통령 중에 하위권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순위에서는 하위권 멤버들 가장 꼴등에 가까운 그런 대통령이 바로 테쿰스 저주의 다섯 번째 희생자인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 대통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이분은 그 대통령 임기 중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대통령 주치의가 휴양을 취하라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그 국회의원들이 다음 대통령 재선을 노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재선 선거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몸이 안 좋은데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정치 연설을 하다가 그렇게 과로해가지고 사망을 했던 분이 바로 테쿰스 저주의 다섯 번째 희생자인 1920년에 당선된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입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20년 주기설이니까 1940년에 3선됐던 제34대 대통령, 제32대 대통령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자, 미국의 헌정사상 대통령을 4번 했던 유일한 대통령이 바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자, 이분은 1932년에 초선, 36년에 재선, 40년에 3선, 1944년에 4선까지 돼서 미국 헌정사상 대통령을 4번이나 했던 대통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20년 주기설이다 보니까 1940년에 3선이 됐죠. 1940년. 그러니까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4라는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 테쿰스 저주에 해당되는 연도에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대통령 취임 일자가 과거에는 3월 4일에 취임했는데 요즘은 1월 20일에 취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1월 20일부터 취임이 시작이 됐던 연도가 바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두 번째로 당선된 1936년에 이듬해인 1937년에 취임할 때 1월 20일부터 1월 20일에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1월 20일이 대통령 취임일자고 그 전에는 3월 4일이 대통령 취임일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1940년에 3선 됐으니까 테쿰스 저주에 해당되는 연도에 당선된 대통령이고요. 44년에 4선이 되고 45년 4월 12일 날 뇌출혈로 사망을 합니다. 그로부터 18일 후인 1945년 4월 30일에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인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하면서 독일이 유럽 연합군을 상대로 또 미국을 상대로 항복을 해가지고 미국의 2차 세계대전에 유럽 전선이 종전이 됐는데요. 그렇지만은 일본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고 결사항전의 각오로서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1945년 7월 16일에 1945년 7월 16일에 세계 최초의 핵실험이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성공을 하죠. 세계 최초의 핵실험입니다. 1945년 7월 16일에 세계 최초의 핵실험을 통해서 원자폭탄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열흘 후인 7월 26일에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영국의 순회들이 정상들이 만나서 포스탐 선언을 하죠. 일본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일본이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파멸이 있을 뿐이다 라고 1945년 7월 26일에 포스탐 선언을 통해서 일본에게 최후 통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를 투하했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3일 후인 8월 9일에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펜맨을 나가사키에 투하하니까 그로부터 6일 후인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해서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까지도 종전이 돼서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종결이 됐는데요. 자,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테쿰스 저주의 6번째 희생자인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3선된 연도가 1940년 테쿰스 저주에 해당되는 연도에 당선됐고 4선 임기가 시작된 지 약 한 석 달 정도밖에 안 된 1945년 4월 12일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하고 18일 후인 4월 30일에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테쿰스의 저주의 6번째 희생자가 돼서 뇌출혈로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루스벨트 대통령 다음에 부통령을 한 지 한 석 달 만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33대 대통령이 해리 트루만 대통령인데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5년 4월 12일에 대통령에서 이제 암살이 되니까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이 33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6.25 한국전쟁 당시에도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었는데요. 자, 해리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이제 미국의 수정헌법 22조가 나옵니다. 미국의 대통령 임기를 2번으로 제한하는 게 바로 수정헌법 22조인데요.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대통령을 2번 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임기를 4년 2번만 하고 총 8년 만에 국민이 박수 칠 때 물러난다라는 신념을 갖고 물러난 게 아름다운 관행이 돼가지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4년 임기를 2번 총 8년만 하고 물러났는데요. 그 관행을 깨버린 분이 바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분이 암살되고 승계자였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은 아예 수정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수정헌법 22조를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2번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헌법 22조 대통령 임기 횟수 제한이 그게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미국이 연방 국가다 보니까 미국의 연방 상원, 하원만 각각 3분의 2씩 찬성한다 해서 통과되는 게 아니라 50개 주 중에 4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주의 주의회에서 그걸 비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미국의 50개 주인데요.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1959년에 각각 49번째와 50번째로 미국의 주로 편입을 했죠. 그런데 그보다 앞선 시점인 해리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수정헌법 22조가 이제 가결이 되려면 그 당시에는 하와이와 알래스카가 미국의 주가 되기 전이었으니까 48개 주밖에 없었습니다. 48개 주 중에 4분의 3이면 36개 주죠. 36개 주 이상이 찬성을 해야 수정헌법 22조가 통과되는 겁니다.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 해서 그게 가결되는 게 아니라 50개 주, 그 당시에 48개 주 중에서 4분의 3, 즉 75% 이상인 36개 주 이상에서 그걸 주의회에서 36개 주 이상의 주의회에서 비준을 해야 그게 가결이 시행이 되는데 그 기간이 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해리 트루만 대통령 시절인 1947년에 그것을 이제 연방의회에서는 통과를 시켰는데 4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36개 주의 찬성을 받는데 4년이 걸려가지고 그게 시행된 게 1951년 바로 2월 27일 1951년 2월 27일부터 수정헌법 22조가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전쟁 당시인데요. 그래서 1951년 2월 27일부터는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2번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 그 대통령이 죽거나 뭐 이렇게 유고됐을 때 탄핵이 사임을 했거나 미국의 헌정 역사상 유일하게 사임했던 37대 대통령